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임노동과 자본 세 번째, 네 번째 주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상품과 화폐, 그리고 상품, 그리고 임노동과 자본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죠. 오늘은 자본의 축적과 공헌 이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좀 이렇게 복습을 해보도록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기초적인 기본적인 답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했었죠. 상품은 우리가 어떤 걸 상품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교환을 위해 만드는 노동 생산물을 상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도 상품이 되죠. 이 노동력이 상품이 되려면은 노동자가 이제 어떤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자유로운 노동자요. 자유로운 노동자,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뭐뭐로 자유로운 노동자인데, 예, 내용 맞습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중으로 자유로운 노동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분적 예속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노동자, 이런 노동자가 있어야만 자본주의가 성립이 됩니다.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은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 사적으로 소유한 생산수단을 가지고 그냥 생산수단만 가지고 생산이 안 되니까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노동자한테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자기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생산하는 그 노동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자본가에 위해서 공짜로 일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공짜로 일해주는 이 시간이 잉여노동시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잉여노동시간에 발생하는 가치가 바로 잉여가치이고요. 이 잉여가치가 바로 자본가의 이윤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항상 이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자가 임금으로 얼마를 받더라도 그거는 결국 자기 노동력 재생산 비용밖에 못 받는 것이고, 그 노동자는 자본가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언제나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또 임금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건 다 착취다. 그리고 그런 착취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공정성의 원칙 하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다. 공정하게 다 등가 교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취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자본의 축적이라는 이제 주제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가는 이제 생산을 이제 사회적 필요를 위해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윤을 위해서 생산을 하죠. 근데 이 자본의 축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 자본의 축적이라는 거는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획득을 하잖아요. 그 잉여가치의 그 일부분을 이제 자본으로 이제 전환해서, 그러니까 그 잉여가치 일부를 자본으로 바꿔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잉여가치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본의 축적입니다. 이제 단순재 생산과 확대재 생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 단순재 생산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가가 자기가 획득했던 잉여가치를 그냥 전부 다 그냥 자기가 소비한 다음에 이전이랑 똑같은 규모의 자본만 그대로 또 생산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전과 똑같은 잉여가치를 그대로 얻어내는 게 단순재 생산. 그 다음에 확대재 생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확대재 생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득한 잉여가치를 전부 다 자본가가 그냥 자기 개인이 그냥 다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을 재투자하는 거죠. 잉여가치 일부분을 새로 이제 생산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본에다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처음에 투하하는 자본의 규모를 더 늘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잉여가치의 규모도 이전보다 늘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대 재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 나온 예를 토대로 이제 같이 보면은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 이렇게 배웠던 걸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변자본이라는 거는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자본입니다. 뭐 생산수단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노동대상, 뭐 노동수단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이제 원료라든지 뭐 기계나 도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자본이 불변자본이고요. 가변자본이라는 거는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입니다. 그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잉여가치가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론에서는 보통 이제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의 기호를 이제 CV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보통 CVS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생산 1년째, 2년째 이렇게 생산을 자본가가 하는데요. 처음에 자본가가 이제 불변자본으로 이제 뭐 800을 투하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뭐 이제 가변자본으로 뭐 이제 200을 투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가가 투하한 총 자본은 뭐 1000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잉여가치율을 100%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잉여가치가 뭐 이제 200이 나왔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생산의 결과가 나온 총 가치는 얼마겠어요? 800, 200에 합치면 1200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생산에서 이렇게 불변자본 800, 가변자본 200 투하해서 잉여가치율 100% 하에서 잉여가치 200이 나와가지고 1200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본가가 이거를 200의 잉여가치를 그냥 자기가 다 써버리고 다음 해 2년째도 똑같이 800, 200 그냥 똑같이 다 합쳐서 1000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잉여가치가 200 나오는 게 그냥 똑같겠죠. 이게 단순 재생산입니다. 근데 단순 재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뭐 자본의 규모가 확장이 되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자본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0 중의 일부분을 2년째 자본에 추가를 시킵니다. 만약에 200의 잉여가치에서 20만 자본가 개인적으로 쓰고 180을 생산에 재투자를 할 경우에 이제 불변자본은 그러면은 800에다가 180을 4대1로 나눠가지고 불변자본, 가변자본 비중 맞게 4대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44가 이제 추가가 돼요. 그리고 가변자본 부분에는 플러스 해서 36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잉여가치율은 그대로 100%예요. 그러면은 잉여가치는 236으로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제 1416이 나옵니다. 예.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 잉여가치 일부분을 이렇게 자본에다가 플러스 다음 해 자본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재투자를 했더니 나오게 되는 잉여가치의 양도 늘어나고 총 가치 양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대 재생산입니다. 자본가들이 왜 굳이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왜 굳이 이 다음 해에는 더 큰 자본으로 이렇게 투하를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이 자본가들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확대 재생산을 이렇게 해서 잘 몸집을 불려가지고 자기 이윤을 최대한 이렇게 늘리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본가들은 이렇게 확대 재생산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이 지상명령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확대 재생산이 이렇게 반복되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본의 크기만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노동 관계이죠.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분배해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그 자본가와 임노동자의 임노동 관계, 그 관계도 더 확대된 형태로 재생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결국 착취도 그만큼 더 이제 증대되는 것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본의 축적이 이렇게 자본과 노동력의 관계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고 자본의 크기도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끊임없는 이 기술의 발전과 같은 생산력의 증대까지도 수반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불변자본 부분에 이렇게 투하하는 자본의 비중이 또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자본의 양이 늘어나고 그만큼 또 생산수단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생산수단이 가진 생산력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적은 인원을 또 이제 써가지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끔 기술도 발전시키고 생산성도 이렇게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느냐? 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있죠? 이 가변자본의 비중에 대비한 불변자본 비중의 증대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뭐 불변자본 대 가변자본의 비중이 뭐 이제 2대 1이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자본가들이 더 이윤을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뭐 이제 기술도 발전시키고 생산성도 증대시키고 막 이러기 위해서 불변자본
즉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자본의 비중은 점점 늘려나갑니다. 이렇게 확대된 생산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은 딱 보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예전에 뭐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비중이 2대 1이었는데 이제는 뭐 4대 1로 늘어나고 뭐 6대 1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불변 자본에 투하되는 자본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근데 불변 자본에 투하되는 자본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전체 자본 중에서 가변 자본, 그러니까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뭐 이제 예전에 뭐 불변 자본 대 가변 자본이 2대 1이었다가 뭐 이제 지금 뭐 이제 4대 1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이 가변 자본의 양 자체는 설령 그대로일지라도 전체 자본 양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는 거겠죠. 뭐 이제 3 중에서 1이었다가 이제는 뭐 5 중에서 1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건 이해되시죠? 네. 이것을 거서 우리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꽤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결국은 이 전체 자본 중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할수록 전체 자본 중에서 불변 자본이 차지하는 부분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에 비하면 가변 자본, 즉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본의 유기적인 구성이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점점 이렇게 고도화가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인 법칙이고 경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가 되면은 불변 자본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그 말은 결국 노동자들의 처지가 그만큼 더 악화된다는 뜻이겠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것이 결국 이 자본주의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것을 창출을 합니다.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것은 이제 뭐 인구가 뭐 절대적으로 과잉이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단지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그 숫자, 노동력의 양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자본의 집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본이 이제 축적에 따라서 자본이 이렇게 모인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자본가의 자본이 점점 이렇게 좀 축적이 돼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느 개별 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가진 자본이 점점 늘어나고 축적이 돼간다. 그게 자본의 집적입니다. 근데 자본의 집중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다수 자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뭐 이제 이런 경쟁을 통해서 뭐 이제 상대 자본을 이렇게 뭐 무너뜨리고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자본들이 점점 하나로 통합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자본의 집중입니다. 자본의 축적이 진행되면서 이거 자본의 집적과 집중도 굉장히 더 발달을 하고 더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이 됩니다. 거기다 이게 또 이제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신용제도하고 맞물려 가지고 더 심화됩니다. 신용제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은행이죠. 은행에서 이제 여러 자본가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굉장한 규모의 돈을 대출해서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본의 규모를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크게 할 수가 있게 되죠. 요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신용제도의 발달이 이런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더 이제 고도로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집적과 집중이 서로 맞물려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도 더욱더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적 과잉인구는 이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 그 자본가들이 자기를 생산에 필요로 하는 그런 인구보다 더 상대적으로 과잉인 그런 인구가 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축적의 규모에 비례해서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점점 적어지죠. 이제 생산성도 증대되고 기술도 증대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표현을 하는 이제 불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커지고 가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는 그런 현상에 의해 가지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변자본 부분이 노동력에 투하되는 가변자본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은 그리고 자본의 욕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과잉인 인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과잉인 인구를 또 다른 말로 산업예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업예비군의 존재가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가격을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먹고 살기 위해 내 노동력을 팔고 싶은데 자본가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산업 예비군의 존재가 자본주의의 특징이고 또 이런 상대적 과잉의 이런 모습이면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요즘 자본주의는 고용 없는 성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좀 한국 보면은 GDP가 세계 10위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들 하는데 지금 실업률은 좀 어마어마하죠. 이제 최근에 기사들 이런 것들 보면은 몇 달 동안 보면 청년들 체감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 22%, 25% 거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실업이 되게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성장은 또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GDP가 세계 10위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되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노동자 계급은 계속해서 빈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노동력을 팔고 싶은데 팔 수도 없고 계속 실업자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실업자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의 노동력 가격을 계속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장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키면 나가, 딴 사람 얼마든지 있어.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런 말이 바로 이제 이런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 노동력 가격의 저하 이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는 계속 이렇게 축적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유기적 구성이 점점 고도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 나가는데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이런 발전 과정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그 모순을 지금부터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축적 과정이 이런 자본주의 자체에 있는 모순을 심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우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잉여가치율 배우면서 이윤율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잉여가치율은 이제 가변자본의 잉여가치로 해가지고 노동자가 얼마나 착취받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였죠. 근데 이윤율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이제 불변자본 플러스 가변자본의 잉여가치. 그러니까 자본가가 투하한 총 자본 중에 총 자본에 대해서 잉여가치가 얼마나 나왔나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윤율은 불변자본 플러스 가변자본, 이 총자본의 양이 분모가 되고 잉여가치의 양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플러스 V분의 S라고 공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C하고 V, 그러니까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이 2대 1일 때를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숫자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이윤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변자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재에 나온 예를 쓰자면 이제 4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 대 V가 2대 1이니까 가변자본 부분은 2대 2 되겠죠. 이제 잉여가치는 10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그러면 이 잉여가치가 가변자본이랑 똑같은 양이 나오니까 2대 2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이윤율은
자본가가 투하한 총 자본은 4대 200이니까 합치면은 400 플러스 200이 돼서 뭐 600이 되겠죠. 그리고 잉여 가치는 200. 그래서 분단 200이 되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딱 떨어지진 않는데 대략 한 뭐 이제 33.3%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의 위적 구성의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불변자본 비중이 여기서 늘어난 경우를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변자본 대 가변자본의 비중이 4대 1로 늘어난 경우, 그 경우를 볼 텐데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제 V가 똑같이 뭐 200이라고 여기서 쳐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4대 1이니까 그럼 불변자본 여기서 8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잉여가치는 똑같으니까 잉여가치는 가변자본이 똑같이 200. 그러면은 자본가가 투하한 총 자본은 여기서 800 플러스 200이 돼서 1200이네요. 요 잉여가치는 200 해서 이게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1000분의 200 해가지고 5분의 1 해가지고 20%가 나옵니다. 자 어때요? 지금 보면은 불변자본 대 가변자본이 2대 2인 상황에서 자본가가 이제 600을 투하해가지고 이윤율이 33.3%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불변자본 대 가변자본이 4대 1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자본가가 총 1000을 투하해가지고 이윤율이 20%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윤율이 더 떨어져 버렸죠. 이런 식으로 불변자본의 비중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면 이윤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이 자본가가 무슨 뭐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제 회사 운영을 너무 뭐 비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이 된 게 아닌 겁니다. 자본가는 분명히 굉장히 이제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 했는데 이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해 가지고 거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냥 자연스럽게 이윤율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제 이윤율이 떨어져 이제 뭐 이윤의 양 자체가 뭐 늘어나도 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가 되면은 이제 이윤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교재 보시면은 이게 사실 사례에서 제가 이제 숫자를 좀 바꾼 거긴 한데요. 교재 보면은 C 대 V가 뭐 4대 1일 때 그때 이제 1000 플러스 250 플러스 25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뭐냐? 사실 요거랑 이 밑에 제가 심판 쓴 거랑 사실 이제 이윤율 자체는 똑같은데 자본의 크기가 더 커져가지고 이윤의 크기 자체는 커진 경우를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1000 플러스 250 플러스 250 해가지고 이윤의 양 자체는 200에서 250으로 늘어났는데 불변자본 대 가변자본의 비중이 2대 1에서 4대 1로 늘어나고 있네가지고 이윤율은 20%라 해가지고 이전보다 뛰어든 거예요. 이윤의 양 자체는 늘어났지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진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윤율은 떨어진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오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런 식으로 이윤율이 점점 떨어지는 모순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윤율이 떨어진다라니. 근데 이게 자본주의의 법칙인 거예요. 이제 이런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자체가 자본주의의 발전의 역사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영원 불전하게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발전을 해가면서 오히려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모순이 극대화되다 보면 결국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윤율이 계속 이제 떨어지니까는 자본가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윤율이 떨어지니까는 어떻게든 이제 이윤의 양이라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떨어지는 이윤율을 어떻게든 벌충해보고 보상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굉장히 갈수록 심해지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 굉장히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잉여가치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자본들 간의 경쟁도 격화되고 그러니 아까 말했던 자본의 집중과 집적과 집중 이것도 점점 더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윤율이 이제 점점 떨어지니까는 이제 새로운 자본의 형성이 이전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되지는 않고 점점 둔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그 자체가 이제 점점 위협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윤율이 저하되고 하는 것들이 모순이 극대화가 되면은 이제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결국 이제 공황으로 결국 이렇게 터지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역사적인 그 한계를 다해가는 그런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이제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선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를 이제 막스가 자본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김수행 번역본 이제 자본론에서는 시초 축적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어의 그 원 뜻을 이제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본원적 축적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시초 축적이나 본원적 축적이나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여기가 노동자가 이제 노동력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이중으로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신분적 약속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니까 생산수단으로부터 박탈당한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생산수단을 그 노동자 생산자로부터 박탈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는 그것이 이제 뭐 시초 축적 내지는 본원적 축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뭐 세계사 시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엔클로저 운동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원래 농민들이 갖고 있던 땅을 이렇게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제 양모 같은 걸 생산하기 위한 목양지로 이제 다 바꾸고 거기서 농사했던 농민들은 딱 강제로 이렇게 뭐 거의 뭐 집을 불태운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제로 내쫓는 식으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생산자들부터 생산수단을 박탈하는 폭력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본원적 축적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본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본이 점점 이렇게 축적을 하고 아까 보신 대로 확대 재생산을 해나가고 계속 이제 자본이 자본가들 손에 직접이 되면서 그리고 여러 자본들이 서로 합쳐진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자본이 비대해지고 자본주적 생산은 점점 더 발달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이 점점 발달을 해나가다 보면은 생산이 고도로 사회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자본이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 자본이 이제 담당하고 관계되는 생산 분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품 하나를 생산하더라도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는 이제 뭐 분야나 업체, 사람 무궁무진한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산의 사회화가 이제 고도화되는 과정, 생산의 사회화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철도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평상시 철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동할 때도 지하철, 전철 많이 타고 다니고.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이제 철도 레일 까는 거는 뭐 이제 뭐 땅도 필요하고 뭐 이제 레일 깔기 위한 뭐 철도 필요하니까 철강 산업이 관계돼야 되고 이제 그리고 열차 만드는 것도 이제 이런 차량 제작을 위해서는 이제 아까 철 같은 금속 산업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기계나 전자장비 같은 그런 산업들이 또 관여가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투입된 노동자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를 운영하려면 역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역 같은 거 건설하려고 하면 또 이제 노동자들 많이 필요하고 땅과 건설 자재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차를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실제로 운행하고 운영을 하려면은 운전할 수 있는 기관사나 역을 운영하는 연구원 이런 사람들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철도라는 거 하나만 봐도 진짜 이 철도 하나를 만들고 굴리기 위해서는 거의 전 사회가 다 동원되다시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생산의 사회화의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런 대규모의 생산, 사회화된 생산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사적 소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소유 형태와 계속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은 다 같은 거의 전 사회가 동원이 돼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건 소수의 자본가들이에요. 소수의 자본가들이 이걸 소유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가치 다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자기 이윤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엄청난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이 진짜 이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생산의 사회적 성격 사이의 모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적 소유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생산의 사회적 성격 이것과 계속 모순이 되고 그 사적 소유라는 형태 자체가 생산의 사회화가 더욱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질곡이 되고 방해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할수록 생산의 사회화는 점점 이제 고도화되는데 그것이 자본주의에서의 그 소유 형태,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형태랑 모순을 일으켜서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이 사적 소유라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형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수탈자였던 자본가가 거꾸로 수탈당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 여기 교재 마지막 자본주의적 추적 역사적 경향 부분에서 마지막에 인용문이 나와 있는데요. 소리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스타일은 자본주의적 생산 조치의 내부적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즉 자본의 집중에 의하여 생긴다. 생산하는 자본가가 많은 자본가를 편입시킨다. 이러한 집중과 병행하여 기타의 발전도 더욱더 대규모로 일어난다. 즉 노동과정의 협업적 형태의 성장, 과학의 의식적, 기술적 적용, 토지의 계획적 이용, 모든 수단이 공동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 모든 생산수단이 결합된 사회노동의 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됨으로써 절약되는 것. 각국의 국민들이 세계시장의 그물에 얽히게 되는 것. 따라서 또 자본주의 체제의 국제 성격의 증대, 경쟁이 더욱더 대규모로 일어난다. 이 전환 과정의 모든 이익을 가로치고 독점하는 대자본가의 수는 끊임없이 줄어가지만 빈곤, 억압, 예속, 타락, 착취의 정도는 더욱더 증대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반항도 또한 증대해 간다. 자본의 독점은 그 생산 방식의 질곡으로 된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다각한다. 자본주의적 외피는 힘을 댄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조정이 오른다. 수탈자가 수탈당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여기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 생산이 점점 발달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도 일어나고 뭐 이윤율의 저하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그리고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런 형태 그 자본 그 자체 이런 것들이 결국 자본과 자본주의를 발목 잡는 요소가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본주의는 그 역사적인 한계를 다 하고서 이제 수탈자가 수탈당하는 즉 이전까지 수탈해왔던 자본가가 거꾸로 이렇게 수탈을 당하게 되는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그 도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적 축적이 이렇게 내적인 모순 그 자체로 내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체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이 모순이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공황이라는 그런 형태로 폭발적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황이라는 말이 뭐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는 게 뭐 제일 유명한 게 뭐 1929년 대공황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나오죠. 뭐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해주고 1929년에 뭐 미국에서 시작되는 대공황이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실업자들을 많이 양산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어렵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 29년에 전에 대공황이 또 이제 공황 중에 이제 하나죠. 공황하면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자본주의에서에 나타나는 이제 공황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공황은 이제 다른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생산 양식에서 나타나는 어떤 빈곤함이나 어떤 그런 기근 뭐 그런 것들과의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양상을 띠느냐 이제 쉽게 말 한마디로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황은 바로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 공황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과잉이냐? 왜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들은 정말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고 정작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생산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꼭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그런 상품들이 과잉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자본주의에서는 과잉 생산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공황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황은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 공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황이 되면은 그래서 상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됐는데 그것들이 시장에서 팔리질 않아요. 팔리지 않고 계속 재고가 쌓이고 하니까는 이제 자본가들이 계속 이제 헐값으로 이제 상품을 내놓고 이제 뭐 반액 세일도 하고 이제 파격 세일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막 상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이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겠죠. 자본가들이 공장도 이제 더 이상 돌릴 수가 없게 되니까는 계속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실업자가 생겨나고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본가들이 상품을 뭐 팔지 못해가지고 이윤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니까는 뭐 신용 관계도 이제 또 더 이제 안 좋아지겠죠. 이제 뭐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자본가들한테 돈 꿔줬던 은행들이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뭐 돈도 꿔주지 않게 되고 이제 그 이자율도 높이고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기존에 또 이제 돈 꿔가지고 사업하던 이제 그런 자본가들 같은 경우 뭐 이제 이윤도 더 이상 안 나오고 하니까는 그 원금이나 이자도 뭐 더 이상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도산하고 파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또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들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죠. 공황에서는. 근데 이런 공황에서 이런 노동자의 이제 삶이 결국 이제 실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 굉장히 빈곤에 나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뭔가 이제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상품이 다 버려지고 폐품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교재에도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던 대공황 시기 미국에서는 1,040만 에이커의 면화지대가 파괴됐고 640만 주의 돼지가 죽여져 미시시피 강에 내던져지고 많은 양의 소맥이 증기기관차에 불가마 속에서 연소되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한쪽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과잉 생산된 식량들이 막 폐기되고 이런 상황이 공황 시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자본주의에서의 공황은 과잉 생산 공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요구가 뭐 전혀 충족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생산 과잉인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느냐? 결국 이 공황이 생기는 근본 원인도 결국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모순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자본의 축적에서 좀 후반부 부분에서 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이제 공황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을 계속 확대시키고 자본을 좀 계속 축적시키기 위해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계속 착취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불변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중은 점점 늘려나가고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인 가변자본의 비중이 점점 줄여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계급의 빈곤은 점점 더 이렇게 심화가 되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노동자들한테 뭐 노동자들 뭐 임금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노동자들이 구매력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뭐 이런 이제 더 상품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공황이 좀 해소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임금,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격을 뭐 이제 아무리 뭐 지금보다 뭐 올린다라고 해도 자본가들이 이제 자기 잉여 가치를 이제 포기하진 않으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이 착취하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고, 또 자본가들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이렇게 그 떨어지는 이윤율을 계속 그 이윤의 양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계속 뭐 확대 재생산을 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계속 늘려나가고 하는 자본주의의 그런 기본적인 모순 자체는 뭐 여전히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뭐 임금을 아무리 현재보다 뭐 X를 올린다고 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은 계속 이제 그렇게 그대로인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공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분업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이, 그러니까 사회의 총 노동들이 어떤 식으로든 배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회의 총 노동이 이제 사회에 이렇게 배분이 되는 그런 과정이나 방식은 각 생산 양식마다 다 다릅니다. 뭐 이제 원시공산제 사회에서의 그런 노동 배분 방식이 있고, 뭐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나 뭐 중세 공건제 사회에서의 그 노동력 그 배분 방식, 그런 게 있죠. 참고로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노동력의 배분도 이제 노동자들 그리고 민중들이 스스로 이제 민주적인 계획과 통제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생산의 무정부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왜 생산의 무정부성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노동력이 어디에 딱 이제 배치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거를 계획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자본가들은 그런 이 사회에 어떤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거를 따지면서 사업을 하지 않아요. 다 오로지 자기 이윤만을 위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본가들이 다 각자의 이윤만을 위해서 각자가 팔려는 상품을 생산하고 이런 것을 한 결과 사후적으로 결국 어느 게 얼마만큼 팔리더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어디에 얼마만큼 이렇게 노동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게 사후적인 결과로서 나옵니다. 미리 계획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이제 뭐 생산의 무정부성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 이런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게 결국에 공황을 낳는 원인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결국 자본가들은 자기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죠. 사회적인 필요보다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과잉 생산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의 무정부성이 이런 과잉 생산을 더욱더 격화시키고 자본주의 모순을 더더욱 격화시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생산은 독립적인 자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무정부적으로 이제 행해지고 뭐 이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노동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사후적으로만 검증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생산의 무정부성은 점점 더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격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자본가들이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하려는 그런 경쟁 점점 이제 격화가 되면서 이런 사회적인 총노동의 배분을 둘러싼 이런 여러 조건들을 좀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파괴시키는지는 우리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식의 파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사회적 총노동의 균형적인 배분을 둘러싼 조건이 폭력적으로 자기를 관철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황입니다. 공황은 총 크게 4가지 국면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가 활황 국면이고, 그 다음이 성황 국면입니다. 성황은 다른 말로 번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황 국면이고, 네 번째가 불황 국면입니다. 이 4가지 단계를 통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활황 국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황이라는 것은 자본의 이런 성장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본이 축적이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점점 상승해 나가는 그런 상태가 이제 활화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해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낮은 이렇게 자본의 발전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성장을 해나가는 이런 상태가 이제 활화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투자가 이제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단계죠. 이제 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다음 단계 쭉 성장이 이렇게 뭐 극대화가 됩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성황 내지는 원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화랑 단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구매력이 증대해가지고 뭐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 수단에 대한 소비가 증대하고 또 그런 소비 수단 같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뭐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대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생산 수단의 여러 자본가들이 너도 나도 뭐 생산 수단을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생산을 확장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생산 수단의 생산도 이제 증가를 하고 또 이제 뭐 이런 소비재 같은 상품들의 생산도 증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산 수단의 생산이나 뭐 이제 이런 소비 수단의 생산이나 이런 생산들의 확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 계급은 계속 뭐 착취를 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 자본의 축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 뭐 빈곤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죠. 일단 그런 기본적인 모순이 있어가지고 노동자 계급들이 뭐 이제 소비가 한없이 늘려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생산 수단의 생산이 이제 계속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생산 수단 예를 들어 기계 장비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생산이 급증을 했는데 뭐 그것들을 이제 뭐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자본가들이 다 이제 소화를 하지 못하는 뭐 그런 단계까지 결국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화랑과 성황을 거치면서 결국 어느 정도 정점에까지 이렇게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부터가 이제 뭐 공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황의 발현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교재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고정자본의 갱신, 요게 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뭐 고정자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공장 설비나 기계 같은 그런 것들 보통 이제 걷죠. 근데 이런 고정자본은 뭐 기계나 공장 같은 거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게 완전히 다 마모되는 기간 동안 내부 연한 같은 그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공급만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고정자본은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급만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고정자본, 생산수단 같은 고정자본을 이제 얼마만큼 적절하게 생산해가지고 배치하는지 이거를 미리 적절하게 계획해서 정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언제나 뭐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다 건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화랑과 성황 이 국면에서는 자본가들이 경쟁적으로 생산수단들을 막 구입하고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을 경쟁적으로 막 늘려나갑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죠. 이제 자본가들도 결국 이제 이 엄청나게 생산되어 있는 생산수단을 다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고, 뭐 착취를 계속 당해서 기본적으로 빈궁해지는 노동자 계급도 엄청나게 생산되어 나오는 과잉 생산되어 나오는 생산물들을 다 이렇게 뭐 수요하지고 구매하지도 이렇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 이제 기본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생산물 근데 또 이제 고정자본은 이 갱신되기 전에 다른 걸로 바뀌기 전에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또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생산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요를 발견할 수 없는 일방적인 공급력이 계속해서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시장을 질식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재생산 조건도 이제 다 파괴될 수밖에 없고, 생산 확대와 그리고 지불 능력 있는 수요간의 괴리, 그것이 결국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그 불균형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리가 돼서 균형을 찾아러 가게 됩니다. 그런 불균형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공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황이 이제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신용이라는 요소를 매개로 해서 더욱더 격화가 됩니다. 왜 이제 사업할 때 보통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돈에다가 자기 자본금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은행 대출 융자 같은 걸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초기 자본금을 불려가지고 되도록이면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죠. 아까 확대재 생산에서도 저희가 봤지만은 처음에 투하하는 자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결국 잉여가치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들 자본주의에서는 어느 자본가든지 간에 다 신용을 이용해가지고 다 돈을 빌려오고 끌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자본의 크기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사업들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신용의 역할이 결국 자본주의에서의 과잉 생산을 더더욱 대규모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안 그래도 과잉 생산이 더욱더 과잉 생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제 공급은 계속 계속 더 과다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과다하게 된 공급이 뭐 이제 수요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서 계속 재고로 쌓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본가들이 결국 이윤도 이제 점점 못 얻게 되고 이윤율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은행들이 이제 이거 좀 위기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주고 더 추가 대출 받기 위해서 금리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대출금도 막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본가들은 이윤도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금융기관들이 뭐 대출금도 막 회수하려고 추가 대출도 안 해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망하고 도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죠. 채무를 갚지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그런 식으로 신용이 자본주의에서는 공황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과잉 생산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황이 결국 일어나게 되면은 뭐 상품 가격도 이제 이전까지 상품 가격도 이제 팍팍 떨어지는데 뭐 떨어져도 안 팔리니까는 결국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또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은행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다 하면서 이제 뭐 추가 대출도 더 이상 안 하면서 이제 이자율도 이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은 점점 더 이제 축소하고 실업자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까지 과잉으로 이렇게 성장해왔던 자본들이 이제 폭삭 주저앉습니다. 이제까지 무리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오다가 다 이제 망해버리고 폭삭 주저앉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에서는 이제까지 쭉 이렇게 성장해오던 것들, 그러니까 과잉 생산되었던 것들, 우리가 흔히 또 거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품들이 딱 한꺼번에 다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돼요. 이 시기가 공황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결국 이제 과잉으로 생산된 자본들이 다 폭삭 주저앉고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엄청나게 많이 망해가고 하면서 그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황입니다. 근데 이런 공황과 불황을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는 다시 화랑과 성황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과잉으로 생산됐던 거품을 다 폭력적으로 꺼버리고 다시금 이제 자본의 축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성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폭력적으로 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황 과정을 통해서 특히 또 이 공황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본들이 또 도산하고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본들은 그런 망한 자본들을 인수합병 하는 식으로 해서 더 이제 자기 걸로 집중을 시켜가지고 이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이
자본의 그 집중을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결국 이런 공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잉 생산, 이 과잉 생산으로 발생한 이런 여러 이런 모순들을 폭력적으로 이제 정리해버리고 다시금 이렇게 화랑과 성황을 통해 성장을 이렇게 다시금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자본주의에서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되게 좀 폭력적이고 되게 좀 비합리적인 그런 방식이지만은 자본주의에서는 되게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공황과 불황을 거치면은 다시 또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면 화랑과 성황을 또 이렇게 거치고 또 성황까지 가면 다시 또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거품이 꺼져갖고 공황과 불황으로 또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네 개의 국면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화랑, 성황, 공황, 불황 이런 네 가지 국면이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황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주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 공황이 발생한 연도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10년 주기로 발생을 했대요. 이게 왜 10년이냐? 이게 그 생산수단 같은 뭐 기계나 이런 공장 건물 같은 그런 고정자본 있잖아요. 그런 고정자본의 갱신 주기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런 고정자본들을 갱신하는 주기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고정자본이 이렇게 갱신되는 시기에는 다들 이제 열성적으로 이렇게 고정자본을 새로운 기계 같은 식으로 새로운 고정자본을 열성적으로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내구 연한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을 상품들을 이렇게 생산하고 공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또 기계가 이제 뭐 물리적으로 마멸되든지 간에 혹은 이제 기술 발전을 더 이상 쓸모는 없게 돼가지고 버리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 새로운 고정자본으로 이렇게 또 갱신하게 되겠죠. 뭐 새로운 기계를 들이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주기가 대략적으로 평균 10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황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10년 주기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황의 역할은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생산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폭력적인 그 방식입니다. 어쨌든 자본주의가 계속 이렇게 자본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과잉 생산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이윤율도 점점 떨어지고 아까 봤듯이 이윤율도 점점 떨어지고 뭐 이제 아무리 과잉 생산도 발생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결국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이 폭력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바로 공황이고 그런 폭력적인 정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생산을 확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황은 또 이제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뭐 노동자 계급은 안 그래도 이제 자본가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입장이고 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까 자본의 축적에서도 봤지만은 계속 뭐 빈궁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가 공황을 통해서 더욱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당연하죠. 이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돼서 길거리에 나왔고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도 일자리는 전혀 구해지지도 않고 이제 먹고 살 돈은 없고 이런 상황을 노동자 계급은 진짜 온몸으로 이렇게 겪어야 되죠. 사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다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이건 결국 무슨 의미냐? 이런 생산은 사회화가 됐는데 그것을 그 생산 수단을 자본가가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순 있죠. 그런 모순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공황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추대도 점점 이렇게 고양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공황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황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경우 1997년에 공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통 언론에서는 뭐 IMF 사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97년에 한국 정부가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또
IMF 사태, 뭐 IMF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공황입니다. 과잉 생산 공황이었어요. 97년에 그 외환위기가 이렇게 발생하기 이전 상황을 보면은 한국이 진짜로 그 전형적인 과잉 생산 상태였습니다. 뭐 한국 경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이때 엄청나게 이렇게 곧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랬고요. 뭐 88년에 뭐 서울 올림픽도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때는 이제 한국이 진짜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윤율은 이제 점점 이렇게 저하가 되니까는 자본가들은 이제 계속해서 단기성의 외국 자본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투자를 계속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과잉 투자, 과잉 생산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뭐 경상수지 같은 것도 점점 이제 악화가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자본들이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제 한국에다가 뭐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제 돈 꿔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자금줄이 이제 끊어지, 자금을 더 이상 이렇게 가져오지 못한 자본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파산한 재벌들이 많았습니다. 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재벌들 중에 뭐 한보그룹 이런 데가 뭐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대우도 그때 뭐 파산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대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회사로 지금 다 쪼개져 버렸죠. 근데 이제 모든 자본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삼성 같은 좀 일부 대자본들은 살아남아가지고 그 망한 대자본들의 그 사업들을 뭐 인수합병한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몸집을 더 키우면서 오히려 지금 더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네, 아까 공황의 기능 중에 이제 살아남은 자본들이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97년 대공황 이후에 한국도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공황을 또 이제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2008년의 공황이 미국에서 터졌죠. 이제 그 이전 상황을 보면은 한 2001년에 이미 IT 공황이라고 해가지고 공황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 IT 공황에서 미국 정부가 했던 대응책이 뭐냐? 금리를 계속 인하를 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이제 떨어지지 않게 막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주가 하락을 막고 이렇게 이자율을 낮추고 해가지고 돈을 쉽게 계속 쉽게 꼴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투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가 많이 조정이 됐어요. 이때 그래갖고 이제 주택 투기가 되게 많이 이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돈을 꾸기를 쉽게 하고 이렇게 자본의 규모를 점점 더 계속해서 늘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상황 국면에서 과잉이 됐던 것들이 공황을 통해 폭력적으로 정리가 돼야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거품을 계속해서 이제 키워나가는 거예요. 과잉 생산을 더 큰 과잉 생산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폭탄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폭탄이 어떻게든 좀 공황을 통해서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폭탄이 탁 터지고 나서 이제 그 파편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폭탄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키우고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좀 비유가 좀 이제 우스울 수도 있겠는데 좀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인데요. 근데 어떻게든 폭탄을 이제 터뜨려야 하는 시점인데 터지는 게 좀 무서우니까 안 터뜨리고 안 터뜨린 대신에 폭탄의 크기를 더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터지는 시점을 늦추는 대신에 폭탄의 크기를 더 키운 거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품이 유례없이 증폭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것이 결국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미국 정부가 미국 사람들한테 또 낮은 이자율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돈 많이 꿔가십시오. 돈 많이 꿔가지고 집 사십시오. 이런 분위기를 다 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돈 꿔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게 결국 2007년 이때쯤까지 가서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이 어려운 시점까지 오니까 결국 미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돈 꿔서 집 사고 이제 돈 꿔서 이것저것 한 많은 사람들이 뭐 원금이나 이자를 도저히 갚지 못한 상황까지 가서 줄도산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미국의 그 당시 투자은행 업계 4위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업계 3위인 메릴 린치 같은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가 되는 식으로 엄청난 위기들이 이렇게 우죽순 도미노처럼 이렇게 터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대공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아까 전에 이제 2001년 IT 공황을 이제 폭탄을 안 터뜨린 대신에 더 큰 크게 폭탄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에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했던 그때 정책이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서 시장가가 푸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시장가가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도 계속 낮춰가지고 거의 제로 금리 수준까지 떨어뜨립니다. 한마디로 돈 더 많이 자본자한테 돈 더 많이 꿔가고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투기도 더 많이 해라 라는 식으로 그걸 해결책이 합시고 내놓은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을 쭉 계속 양적 완화와 저금리 조치를 계속 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과잉하게 더 과잉 생산으로 발전해 갔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최근에 2020년 세계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의 축적이 계속 진행이 되고 끊임없이 생산력이 증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자본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 불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결국 상대적 과잉 인구를 창출하고 산업 예비군을 창출하고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 자본주의 생산 과정 자체의 모순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축적에서 모순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윤율 저하 경향이었죠. 자본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불변 자본 비중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다가 보면은 이윤율은 필연적으로 점점 저하가 됩니다. 아까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 봤었죠. 그런 식으로 생산을 확대 재생산을 계속 하면 할수록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윤율은 계속 저하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이윤율 저하를 어떻게든 벌충해 보려고 자본가들은 이윤의 양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도 더 이제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이렇게 다 쓰게 되죠. 그러면서 자본주의적 축적, 이런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이런 것 자체는 또 하나의 모순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이라고 했었죠. 이런 모순에 의해서 결국 생산의 사회화를 발전시킨 생산의 사회화는 결국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형태랑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상 안 맞게 돼버리고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형태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막스가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순은 또 공황이라는 형태로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공황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과잉 생산 공황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위한 생산이죠.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생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같은 거에 대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되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너나 것 없이 나한테 이윤이 되는 걸 이렇게 경쟁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의 무정부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 과잉 생산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과잉 생산이 결국 공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공황은 이런 과잉됐던 것들을 폭력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재생산의 조건을 다시금 확보하는 그런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대공황 정세인데, 지금의 세계대공황은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극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금리 약저변화 같은 그런 것들을 거의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런데도 경제의 장기 침체와 경기 후퇴를 이제 막지 못한 상태로 또 공황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 거의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한 상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인노동과 자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노동과 자본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도.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당하는 착취는 공정한 절차를 다 따르고 등가교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본가들은 이제 계속해서 많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확대 재생산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 투하 비중으로 계속 늘어나감으로써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윤율도 계속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것 자체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와 사회적 생산 사회적 성격 사이의 이 모순을 발생시키고, 이 모순이 지금 극대화가 되고 있고,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생산 체제로 이제 우리가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그런 이윤율 저하라든지 유기적 구성 고도화라든지 공황이라든지 이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지금은 그 역사적 역할을 이미 다한 시기이고, 이제는 새로운 생산 체제가 도래해야 되는 시기다. 그 새로운 생산 체제는 이제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생산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것도 이제 시장에 의해 사후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의 그 민주적인 계획과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계획해서 정하고, 노동력도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하는 그런 생산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런 걸 우리가 또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결국 그 임금 인상 같은 투쟁만으로는, 그리고 자본주의를 고쳐 쓰는 그런 방식의 투쟁으로는 노동자들이 진짜로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사회를 쟁취할 수가 없고, 결국 그런 경제 투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 투쟁, 이런 것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 임노동과 자본 주제 강의의 좀 큰 의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